리는 올해 26살,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성격의 여성이다. 첫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6살 많은 건설 엔지니어인 비엣과 결혼했다. 결혼 후 경제적인 이유로 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함께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삼간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집의 정원은 몇십 년 동안 시간이 멈춘 듯 항상 고요하기만 했다.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아버지 캉 씨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무서울 정도로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웃지도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며 린을 바라보는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린이 아기수를 안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처마 밑에 앉아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곤 했지만 린은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그저 아기수를 응시하며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염주를 꼭 쥐고 있었다. 그저 손자가 귀여워서 그런 거겠지. 린은 스스로를 그렇게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오후 뒷마당에서 기저귀를 널던 린은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오래전부터 잠겨있던 창고는 이끼 낀 나무 문에 작은 부적이 달려 있었다. 린이 비에텍에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은 갑자기 굳어졌다. 그 근처엔 가지 마. 예전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잠갔어. 다시는 열지 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가웠다. 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그날 밤부터 린은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밤이면 창고 쪽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를 끌거나 발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녀가 나가서 확인할 때마다 어둠과 눅눅한 곰팡이 냄새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출산 후 3주째가 되던 밤부터 린은 반복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매번 같은 꿈이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검은 정원을 헤매고 있고 그 뒤에는 긴 머리를 가리고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린 남사가 따라오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를 돌려줘. 그건 내 것이야. 리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다. 남편 비엣은 현장 근무로 주말에만 집에 들어왔다. 음침한 집에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진 그녀는 시간이 고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고인의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던 리는 오래된 나무장 안쪽에서 틈이 벌어진 곳을 발견했다. 궁금한 마음에 손을 넣어보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떨어졌다. 그 상자는 오래되어 녹슨 쇠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살짝 흔들자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린 듯 뚜껑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와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희미하게 글씨가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 글을 네가 읽고 있다면 그것이 곧 돌아온다는 뜻이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며 등잔불이 흔들렸다. 리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창밖엔 시아버지 캉 씨가 조용히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린이 이 집에 시집 온 후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다. 1화, 2부, 수상한 상자와 시작된 재앙. 린은 숨을 헐떡이며 낡고 헤어진 상자를 꼭 껴안고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날 것만 같았다. 상자 안에는 노랗게 변색된 종이 뭉치,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시간이 지나 찌그러진 낡은 갈색 가죽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리는 자신이 끔찍한 비밀의 미로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화가 죽은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화? 그건 비엣의 형으로 20년도 전에 죽었다던 그 아이 아닌가? 리는 시댁에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글을 읽어내려갔다. 삐뚤삐뚤한 순결시, 아마도 시어머니의 글씨일 것이다. 애는 화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나타난 이상한 현상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매일 밤 비엣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 아이가 혼잣말을 한다. 형, 화가 왔다고 말한다. 형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밑에 깔린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두 소년이 있었는데 하나는 비엣, 다른 하나는 화였다. 그런데 사진 뒷면엔 시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붙잡아야 한다. 그 아이는 마지막 재물이다. 그날 밤 리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수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고 아기 침대에 다가가자 수는 방 한 구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린이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줘. 그 아이를 돌려줘. 린은 온몸을 떨며 아기를 꼭 안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날이 새어갈 무렵 그녀는 아기에게 우유를 타주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시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손엔 작은 칼이 들려 있었고 그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절대 도망치게 두면 안 돼. 절대 진실을 알게 해선 안 돼. 린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에덱에 빨리 집에 오라고 연락하고 상자, 일기장,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비엣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동안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중에 말하려 했어. 하지만 이제 네가 알아버렸다면 한 가지 더 말해야 해. 우리 엄마는 가문의 의식을 거부해서 돌아가신 거야. 린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듯 멍해졌다. 3부 마지막 사진과 시어머니의 비밀. 린은 낡은 나무 상자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면서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수첩 속에는 급히 쓴 듯한 삐뚤삐뚤한 글씨들이 가득했고 그 글들은 강한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가 꿈속에 돌아왔어요. 매일 밤 침대 발치에 서서 엄마를 깨워 놀자고 부르죠.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왜 아직도 돌아오는 걸까요? 그가 나를 믿지 않았어요. 산후 정신병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아요. 미치지 않았다는 걸. 그 아이는 저 방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낡은 사진 한 조각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아기 새끼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의 얼굴,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이상한 점은 희미한 그림자가 뒤에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남자의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였다. 그날 밤 린은 아기와 함께 잠들었다. 그리고 이번 꿈은 더 이상 단편적인 장면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고 아래 잠긴 방 안에 서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요람, 몇 개의 나무 장난감, 그리고 벽에 길게 긁힌 손톱 자국 같은 흠집이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등 뒤문이 닫혔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울음소리는 현실에 있는 자신의 딸 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린은 아이를 부르며 요람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불을 젖히자 안에는 얼굴이 금이 가고 검은 진액이 흐르는 낡은 나무 인형만 있었다. 그녀는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3시야 가리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린이 술을 안으려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요람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는 거기 없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아무 문제도 없어. 아기 데리고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여기 아빠랑 있어. 그는 태연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다. 린은 분명히 느꼈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린은 머물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캉 아저씨가 잠든 사이 린은 그의 옷 주머니에서 열쇠를 몰래 꺼냈다. 그 낡은 쇠 열쇠는 창고에 잠긴 방의 열쇠였다. 린은 조용히 창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두운 전구가 깜빡이며 곧 나갈 듯했다. 그녀는 심장에 쿵쾅대는 걸 느끼며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찰칵! 문이 열리자 냉기가 쏟아져 나왔다.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작은 구석만 겨우 비췄다. 방 가운데에는 흰 천으로 덮인 작은 탁자가 있었다. 천 아래가 부풀어 올라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옆에는 오래된 요람이 하나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는 태아 초음파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사진들이 모두 같았다. 같은 태아, 같은 이름, 린, 8주차. 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때 이곳에서 초음파를 한 적이 없었다. 왜 이런 사진들이 있을까? 린은 탁자에 다가가 천을 걷어 올렸다. 그 아래는 나무 인형이었다. 꿈속에 본 바로 그 인형과 똑같았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인형 배 부분이 깊게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기의 팔찌였다. 린치, 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린은 땅에 털썩 주저앉아 패닉에 빠졌다. 린치는 그녀가 딸에게 지으려던 이름이었다. 남편과 상의만 했을 뿐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어떻게 팔찌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을 수 있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린은 위층에서 두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한 명이 무거운 발걸음, 캉 아도시였고 다른 한 명은 맨발로 걷는 여성의 가벼운 발소리였다. 그리고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아이는 다시 데려왔어. 린치가 돌아왔어. 린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캉 아저씨가 아니었다. 사후 세계 너머에서 나온 듯한 쉰 목소리의 여자였다. 린은 벌떡 일어나 팔찌를 움켜쥐고 방을 뛰쳐나가려 했다. 찰칵! 문이 갑자기 쾅 닫혔다.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울렸다. 린은 비명을 질렀다. 아빠, 문 열어주세요. 아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어린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뿐이었다.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린은 차가운 방 한가운데 웅크려 앉아 애기 팔찌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오래된 이 집 위에서는 죽은 아이의 비밀, 망상에 빠진 시어머니,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시아버지의 비밀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인 그녀는 아마도 이 무시무시한 소용돌이에 빠진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다. 제2부 1장 죽은 엄마의 일기. 린은 지하방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불이 꺼져 공간은 짙은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손에는 린치라는 이름이 새겨진 애기 팔찌를 꼭 쥐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는 오래전에 멈췄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방 한 구석에 좁은 틈이 벌어졌다. 땅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린은 조심스레 그 틈으로 다가갔다.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양철 상자들이 가득한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상자 안에서 그녀는 낡아해진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엔, 그녀의 일기, 1999년. 두엔, 그녀의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3년 전 계단에서 떨어져 사고로 숨졌으며 원인 불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캉 아저씨는 그 일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린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여성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흐트러졌다. 오늘 두 번째 시도했다. 랑 선생님의 한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이가 붙은 것 같다. 하지만 캉은 여전히 냉담하다. 나는 음해방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며 첫 달의 혼령이 돌아오길 빌었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린치가 돌아와야 한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린치야, 미안하다. 내가 문을 잘못 열었다. 이젠 넌 저 세상으로 못 간다. 린은 소름이 돋았다. 린치라는 이름이 일기 곳곳에 반복되어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더 넘겼다. 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점점 돌아오고 있다. 매일 밤 나는 인형에 팔찌를 걸어 영혼을 붙잡았다. 만약 어떤 여자가 자궁이 맞으면 아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린을 선택했다. 그녀는 캉의 아내가 됐고 착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정확한 생일과 출생 시간이 맞으면 린치가 아이로 돌아올 것이다. 린은 일기를 내려놓고 입을 떡 벌렸다.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자신이 임신한 것이 시어머니의 오래된 의도에 따른 것인가?
절망에 차서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열어줘. 아버지, 누군가 도와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린의 남편이었다. 출장에서 갑자기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놀란 표정이었다. 지하방 한가운데 앉아 일기를 붙잡고 떨고 있는 린을 보고는 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린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들어야 해. 네 엄마 아직 여기 있어. 누군가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 해. 그들이 나한테 네 엄마 아이를 다시 낳으라고 해. 승은 얼어붙었다. 눈빛에 이상한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아. 작년부터 엄마 일기 읽었어. 린은 얼어붙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승은 얼굴을 들고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는 린치를 절대 놓아주지 않아. 그리고 나도 죽은 여동생을 진짜로 잊은 적이 없어. 제2부 2장 더승에서 돌아온 자. 승의 고백을 들은 린은 말문이 막혔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남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갈등,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엄마는 린치가 죽고 나서 집착에 사로잡혔어. 의식을 제대로 치르면 그 아이가 환생해서 내 동생이나 내 딸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지. 그리고 네가 선택받은 사람인 거야. 린은 손을 꽉 쥐고 뒤로 물러섰다.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 했다. 그럼 캉 아저씨는? 그분도 다 알고 있었어? 승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린은 다시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더욱 흐트러지고 무서웠다. 반쯤 깨어 반쯤 꿈꾸는 상태에서 쓴 듯했다. 집 뒤 마른 우물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린치가 나를 부르더라.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마지막 문을 열어야 해. 하지만 캉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가 나를 밀쳐 넘어뜨렸고 피가 흘렀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린은 몸소리를 쳤다. 시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캉 아저씨가 마지막 의식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 그날 밤 린은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승이 진정제를 먹고 깊이 잠든 사이 몰래 강을 빠져나왔다. 자신이 몰래 약을 탄 것이었다. 잠든 아들을 두꺼운 담요로 감싸 안았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캉 아저씨가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한밤중에 손자 데리고 어디 가려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담했다. 평소 온화한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원수라도 보는 듯이 린을 노려보았다. 린은 아기를 꼭 안고 침착하려 애썼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엄마의 일기, 집 뒤 우물, 환생의식, 전부. 캉의 눈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며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임을 느꼈다. 넌 이해하지 못할 거다. 엄마는 미친 게 아니야. 그녀는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난 가문이 끊길까봐 그 아이 영혼의 일부라도 붙잡으려 했던 거다. 린은 소리쳤다. 내 아들은 영혼의 그릇이 아니야. 승도 엄마도 모두 미쳐버린 거야. 이 아이가 다음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캉은 다가왔다. 린은 뒤로 물러나 계단에 걸려 넘어졌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집 뒤 우물에서 아이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캉은 떨리는 손으로 우물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아직 때가 아닌데. 린은 공포를 질려 그곳을 바라보았다. 우물 가장자리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린치의 얼굴이었다. 재단 위 사진과 똑같았다. 하지만 눈동자는 깊게 꺼져 있었고 동공이 없었다. 아빠, 나 돌아왔어. 린은 비명을 질렀다. 캉은 땅에 무릎을 꿇고 공포에 떨며 입을 더듬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우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집을 휘감았다. 린치의 형체가 천천히 내려앉아 사라졌다. 린의 품에 안긴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세히 보니 아기가 깬 팔찌가 색이 변해 있었다. 평범한 우윳빛이 아니라 검은 회색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린, 치, 돌아왔다. 제2부, 3장, 따라붙는 유령. 하늘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다. 괴상한 바람이 잠잠해진 후 린은 아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기를 안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옅은 안개가 자욱한 길을 뛰었다. 마치 이곳이 더 이상 평범한 마을이 아닌 것 같았다. 린은 알았다. 단 1초라도 머뭇거리면 아기를 영원히 잃게 될 거라는 것을. 뒤틀린 마을.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린은 계속 달렸지만 계속 그 마을의 구불구불한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모든 갈림길은 다시 시아버지 댁 대문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시간과 공간을 왜곡해 그녀를 보이지 않는 우리에 가둔 것 같았다. 아기는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울지도 않고 움직임도 없었다. 린은 두려움에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흐릿하며 동공은 평소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아이가 입을 열었지만 아이답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람에 속삭이는 듯한 소녀의 목소리였다. 엄마, 나 너무 추워. 나 여기 있게 해줘. 린은 비명을 질렀고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감싸주고 미친 듯 울부짖었다. 린의 과거가 드러나다. 공황이 조금 가라앉자 린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9살 어린 소녀가 친어머니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린의 아버지가 말했다. 네 엄마는 너를 낳다가 죽었어. 네가 거의 살지 못할 뻔했지. 린은 이해했다. 그녀가 아기와 그렇게 강하게 연결된 이유를. 린도 한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온 아이였다. 린은 어린 시절 반복되던 이상한 꿈을 떠올렸다. 흰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우물 앞에 서서 그녀를 부르는 꿈. 언니, 도와줘.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다. 린치는 이 집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린을 선택한 존재였다. 환생의 저주. 해가 뜨기 시작하자 아기의 팔찌에 새겨진 린치 돌아왔다. 글씨가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 아래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작은 글씨가 나타났다. 피로 피를 바꾸고 혼으로 혼을 바꾸리라. 문이 열려있는 한 누구도 떠날 수 없으리. 린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주를 풀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야 했다. 새로운 영혼, 새로운 몸,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다. 비극의 결말. 린은 아기를 안고 다시 옛집으로 돌아왔다. 제단 앞에 아기를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와 린치의 위패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내 아들은 희생양이 아니야. 린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반쯤 자른 시어머니 방에서 캉 아저씨가 무릎 꿇었을 때 가져온 칼이었다. 그녀는 손목을 그어 피를 위패에 떨어뜨렸다. 나야말로 처음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내가 기꺼이 이 가족을 구할 수 있다면. 짙은 어둠이 벽에서 쏟아져 나왔다. 린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언니, 그럼에도 내가 너 아들을 해친 잔혹한 일을 했는데도 넌 나를 구하고 싶구나.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걸 이해해. 아무도 그런 고통을 겪을 자격이 없지. 주위는 고요해졌다. 다시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엔 부드러운 작별 인사 같았다. 린치는 고개를 숙이고 붉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1년 후, 린과 아들은 먼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아들은 빠르게 자라고 건강하며 똑똑해졌다. 몽유병도 공허한 눈빛도 없었다. 하지만 린이 아기의 팔찌를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다. 린치 돌아왔다. 문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